봅시다. 나는 여러분들 보니까 다행인 건 시험도 좀 늦게 치더라고요. 나 시간 좀 항상 치고 뭐한 있으니까. 근데 너네 시험 치고 또 보니까 벌써 지금 2개 또 학원에 지도 나갔더만 아닌가요? 그 저기 광합성 하는 거, 광합성이 아니라 그 눈 징하는 거 맞죠? 그거랑 그다음에 광합성 맞지? 심리 광합성. 근데 걔는 했는데 보니까 너네 그 프린트에 저거 광합성은 없던데? 맞죠? 어쩔 수 없지. 하여튼 그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빨리 전달을 받았지만 우리 전쌤이 이제 갑작스러운 좀 일이 생기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바뀌게 돼가지고 맡게 됐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나는 여러분들은 먼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맞죠? 처음에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들이랑 되게 빨리 수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건이 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도 이 시간에 수업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조정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여고 1학년 누가 맡아더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거짓말. 그래서 이제 아직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미 나는 너네 그때까지만 해도 너네 수업 시간 언제인지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겹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선생님도 시간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혹시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시간을 조율하고 되면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좀 내가 맞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소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면 가면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사실은 이 반에는 내가 중학생 때부터 보던 학생들도 꽤 있는 반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원래도 이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받는 반이었잖아 너네가. 그렇죠? 옆에 수업하고 있으면 웃음소리가 막 공룡소리가 막 나오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나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막 누가 누군지 너무 헷갈려. 얼굴이나 이름이나. 그래서 사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뭐 과거의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도 좀 다 기억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도 좀 새롭게 맡게 되는 다른 반대보다 훨씬 더 좀 애정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랑 뭐 한 번까지는 좀 그렇고 한 번 이상 수업을 해봤던 모든 학생들은 내 이름을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하영이가 대신이 어떤 노무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근데 또 내가 또 부담되는 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학교 시험 너무 쉬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학교 시험을 여러분들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왠지 갑자기 내가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떨어지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내 예상은 분명히 기말고사 이것보다 무조건 어렵거든요. 이거보다 쉬울 수는 없어. 아니야. 근데 그래도 1컷이 거의 90점이야. 1컷이 9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적당히 쉬운 편에서 같긴 해요. 알겠지?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마 나도 좀 말해야 되지?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점수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난다면 높은 학생들이랑 좀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그 무리들이 있잖아. 군들이. 이 군들의 차이가 좀 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은 난이도가 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그런데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아. 지금 1컷이 90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난이도 조절을 기말 때는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좀 혹시나 이제 선생님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막 이렇게,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시험 치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긴장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특히나 이제 점수가 나 좀 감당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독서 들어가니까 독서 지문들 여러분들 원래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문법은 좀 많이 있고, 그렇죠? 독서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독서를 같이 해본 적은 있었나요? 그잖아요. 없었어? 완전 초반에. 또 초반에. 이제 보통 필기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을 텐데, 나도 막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 나랑 단체 수업 해본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단체 수업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그냥 단어의 밑줄 끊는 정도야. 근데 그 단어의 밑줄 끊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해 이게 아니고 그냥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정도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생각하고 배울 때는 이해를 우선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고, 어서 오세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신에 그런 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정리는 한 번씩 할 겁니다.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어느 식으로 할 거냐면요, 그냥 이 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뭔가 뭐 도표나 도식화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글이 나오는 순서 그대로 최대한 정보들을 정리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희 지문들을 많이 보고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지문보다는 정리된 걸 좀 더 많이 볼 텐데, 자, 정리된 걸 보면서도 이 지문의 순서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독서 지문 여기 있는 거 만약에 다 한다 쳐. 다 한다 치면은 지문이 한 10개 조금 안 되게 10개쯤 될 텐데 다 외울 수 없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정보를. 맞지? 근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끄집어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지문을 서치해야 될 거야. 맞죠? 자, 근데 그 지문을 서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평소에 정리된 내용들을 글이 나오는 논리 구조의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놨다면은 우리가 찾을 때 훨씬 더 좀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빠르게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용 정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수업은요, 여러분들 자습서를 들고 와야 됩니다. 본문 진도 나갈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내일 수업은 자습서를 꼭 들고 오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당분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를 좀 계속 유지해 주세요. 알겠지? 네, 지금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름은 다 알아. 근데 얼굴도 대부분 알아. 근데 연결이 안 돼. 내가 자꾸 이렇게 줄 끊는데 자꾸 미스가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사실 이름이랑 매치가 안 되는 학생들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되죠? 너가 윤슬이, 양윤슬,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가? 임소빈. 소빈이, 임소빈. 그 다음에 전에 봤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잖아, 이름 맞죠? 뭐 했죠? 김서진. 맞다, 서진이, 오케이. 그 다음 성빈이, 너가 성빈이. 그 다음에 김서영. 영. 영이, 서영. 자, 윤슬. 헐. 아니야. 완전 헐. 자, 윤슬이, 서진이. 야, 큰일 났네. 5개를 들은 2개밖에 기억. 2명밖에 기억. 헐. 성빈이. 오케이. 무슨 성빈이라고 해? 최성빈. 빈진우랑 이름 똑같네요. 성빈. 오케이.
해주죠. 소비. 아 맞다. 소비. 소비. 그다음 마지막이 서영. 서영이. 아홉 다 외웠다 했어. 어. 물어보지 마세요. 자, 나머지 나 이름 안 물어봤으니까 다 알아요. 뭐야? 종이 어디 갔어요? 줬잖아. 어?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자, 봅시다. 오늘은 좀 널널하게. 잠깐 중앙에서. 자, 가부터 봅시다. 좀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1학년이라서 뭔가 막 지문에 있는 내용을 막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시험들을 봤을 때도 막 그게 막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른 학교들 막 이런 독서 지문 이런 거 막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넣어놓고 저기 뭐냐 이번에 중앙영어도 그렇고 사대공어도 그렇고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지문에 활용되는 배경지식을 막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문은 그냥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것끼리 모아가지고 짜깁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아마 여러분들 1학년이라서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일기를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공리주의부터 살펴보면 여러분들 공리주의의 최대 슬로건이 뭡니까? 공리주의. 누구야? 어떻게 알아요? 지문에 혹시 그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천재인 줄. 자, 다시 볼게요. 자, 공리주의는 일단 최대 슬로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맞죠? 자, 근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이 행복을 뭐라고 정의할 거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누구 있을까요? 또 뭐라고요? 칸트요? 아니 몰라요. 배웠는데. 칸트? 칸트? 맞는 혹시 사회 시간에 안 배웁니까? 칸트. 아닌가 봐. 아니, 칸트는 들었어요. 칸트 들어보고 혹시 뭔가 뉴네임이 나올 수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 애니 공리주의자 한 2명 떠올리죠. 벤담이랑 밀입니다. 벤담이랑. 진짜? 내년 배울 거야. 통합사회 하잖아 어차피. 맞죠? 그러면 분리할 때 이거 공리주의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벤담하고 밀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벤담하고 밀이 생각하기 좀 달라요. 칸트는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칸트는 공리주의를 상당히 싫어했죠. 왜 그러냐면 공리주의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왔냐면요, 서양의 근대 사회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서양의 근대 사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사회냐? 이거는 그냥 적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안 적힌다. 자, 그래서 이 서양의 근대 사회는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뭔가 인간의 이성이 막 발전돼봐야 거기서 거기였어. 그런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물건이 지구의 바닥으로 끌어당겨지는 어떤 그 힘의 정도를 알게 됐어. 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왜 죽는지 몰랐던 병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 자, 인간의 이성은요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는 살기 힘들었을까요? F는 살기 힘들었겠지.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인간성, 그러니까 공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등한 걸로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근대사회였습니다. 그때 최고 좋은 논리가 바로 뭐였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생각 있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공리주의에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불만인 사람 다 입 닫게 만들면 되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칸트 입장에서 그러한 점을 좀 비판했던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공리주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효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효용.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나오는 게 바로 한계 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익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이익과 함께 효용을 얘기하는데 이 효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행복인지는 나중에 새우튀김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리를 극대화하는 게 뭐랑 똑같다? 쾌락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쾌락만 제일 높은 상태고 내 쾌락을 100으로 만드는 것으로 선택을 해. 근데 여러분은 쾌락은 다 빵이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각각이 20의 쾌락을 줘. 나한테는 하나도 못 줘.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 20의 쾌락을 주는 걸 선택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20씩 하면 160이야. 나 혼자 다 해봐야 100인데. 맞죠? 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건. 맞죠? 자,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밀 이전의 공리주의인데 그냥 벤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벤담의 공리주의예요. 자, 이 사람은요. 자, 모든 쾌락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쾌락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쾌락의 종류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게 아니라 쾌락을 그냥 숫자로만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이 원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쾌락을 얻었느냐는 상관없이 다 쾌락은 동질적이므로 무엇에서만 차이가 난다?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이것도 밀 이전의 공리주의. 그래서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돼지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랑 다를 게 뭐야 그러면? 맞지? 그냥 내가 지금 배고파. 먹는 게 최고야. 내가 지금 자고 싶어. 자는 게 최고야. 지금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하는 게 최고야. 안 해. 맞죠? 자, 그래서 일하기 싫어. 때려쳐. 집에 가. 맞죠? 자,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이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거야. 이러한 쾌락은. 맞죠? 자, 그래서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잠은 그냥 자. 잠 안 되는 상황인데. 맞죠? 자, 그런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입니다. 알겠죠? 밀 이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밀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둘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어. 먹고 싶어. 저거 있어. 내 거 아니야. 뭐 하면 돼? 내가 가서 먹으면 돼. 최고의 행복이야. 맞죠? 도파민이 팡팡 터져. 아, 본인이야? 혹시 막 옆에 왜요? 옆에 있는 초콜릿 그냥 다 가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하여튼 자,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돼지가 제일 행복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안 행복하잖아. 맞지? 확실히 해야 돼요. 해야 되면 산단 말이야. 맞죠? 돼지는 아니란 말이야. 뭐 짐승들은 자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이 제일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비판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자,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쾌락은 100밖에 안 돼. 내가 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내 이기적인 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상충한단 말이야. 서로 충돌해요. 그렇죠? 자,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어. 나는 국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내 쾌락대로 안 해주는데. 맞죠? 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뭐부터 정해줬느냐? 쾌락의 레벨부터 정해줬습니다. 자, 쾌락에는 본래부터 뭐가 있다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또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한 거야. 자, 다음 정신적 쾌락은 고급스러운 거야. 만약에 모든 인간이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뭘 추구하려고 할 거야? 고급 쾌락을 추구하려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급 쾌락은 뭘까요? 뭐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철학자. 철학자 뭐 하는데? 책 써요. 생각하지. 대학 나서 강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급 쾌락은 뭐냐면요. 독서하는 거, 글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본인다운 생각이야. 지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인데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우월성, 우리에게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 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도덕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쾌락이 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급 쾌락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인간의 품위를 누린다는 거야. 거기에 어긋나 걔는 행복 구성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그 행복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들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반드시 법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리주의자들, 공리주의 법 해석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좀 뭐라 해야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이 형벌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인의 행복 추구와 이기심은 다시 모두의 행복 추구, 최대 행복 추구랑 이기심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 외적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본성이 뭐가 될까요? 억제가 됩니다. 제어가 돼요.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밀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는 할 수 있어.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법의 힘이 강력하면. 맞죠? 다만 뭐가 부족해? 자발성이 부족해져요. 맞죠?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야. 강제해서 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발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 도덕심. 내적 제재죠.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이 완성되려면 인간의 도덕심이 최대 쾌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아까 쌤이 얘기했죠. 도덕심,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무엇을 주는데?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내 내면에 행복하려면 뭐 하면 돼? 내가 떳떳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내 내면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정신적 쾌락. 자,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있대요. 자,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외적 제재보다 내적 제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내적 제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데? 외적 제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자,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량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게 없어. 자, 그래서 무엇을 극복한다?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한다. 자기 이익 지향성 또 다른 말로 하는 건데, 그렇지? 그냥 말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자,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잠깐 끊고 뭐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아마 이거 독서지문 이렇게 들어가면 학교 5단원은 진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5단원 안 한다는 얘기 하시던가요? 별다른 얘기 없었어? 5단원이 그거예요. 저거 주제 통합적 읽기랑 그 다음에 논중하는 글쓰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맞지? 그 글쓰기 중에 논중하는 글쓰기랑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제 통합적 읽기는 아예 안 다룰 것 같은데, 교과서 했나요? 하나만 이야기해 줍시다. 그거 안 할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근데 요거 왜 얘기할 거냐면 어차피 연년 되면 또 나오고요, 또 나오는데 이거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뭐 이럴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동일한 화제나 소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글들을 함께 읽는 것을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실현되어 있는 시험이 바로 뭔데? 뭐야? 가지문, 나지문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가지문 일단 읽었다고 했는데 나지문도 아마 읽은 사람 꽤 있겠죠? 가지문이랑 나지문의 공통점 혹시 읽은 사람 얘기해볼까요? 얘네들이 왜 주제 통합적 읽기야? 어떤 화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효용 때문입니다. 알겠죠? 효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예전 관점과 그 다음에 요즘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철학적 관점이지, 나는 뭐야? 경제적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효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야. 자, 우리 그 교과서 뭐 혹시나 심심해서 교과서 읽어본 사람 없나요? 난 왜?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국어만 그랬어요. 국어만. 나는 학기에 맨 처음에 이제 딱 봤잖아요. 그러면 무슨 작품이 실려 있을까? 약간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본문 뭐가 실려 있을까? 난 문학을 좋아했으니까 딱 받았는데, 왜 어느 학기에는 문학이 좀 많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 학기는 성적이 엄청 안 나왔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딴짓했어요. 2시간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러면서. 하여튼 자, 그래서 나는 그 교과서를 내가 시험 보면 안 들어가도 그냥 읽어보거든. 재미삼아 잡지 보듯이.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잡지 보듯이 보면 그냥 남의 얘기 읽듯이 읽으면 재밌어요. 없나? 하여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글은 뭐가 나와 있냐면 소비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효용과 관련되어 있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그 작년 수능이랑 올해 6월 고3 이제 수능 대비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올해 6월 거 보고 내가 이제 고3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멘토를 하는데, 이게 모 학생 예를 들면 이제 6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너 6월 거 한번 다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그냥 틀어보자 막 이야기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가지문이랑 나지문이랑 되게 연계성이 높잖아. 에? 같은 얘기예요? 이러는 거야. 분명히 가에 나와 있는 개념이 나에 적용돼 있는데 말만 똑같이 안 썼을 뿐이야. 단어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지문이 나온다든지, 또는 가에 나왔던 어떤 소재 하나가 있어. 걔가 나에도 나온다든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 지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판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훨씬 더 좀 이해폭이 좀 넓어집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거 고3 올라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 지문에서 기억이 밑줄 하나 꺼놔요. 나 지문에서 얘네 밑줄 하나 꺼놔요. 그리고 얘네 비교하거나, 또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으로 적절한 것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빈도수가 지금 수능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왜 그냥 글 이해 안 하고 푸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해 안 하고 푸는데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해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3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 정도까지 나오는 성적대 중에서 진짜 글 내용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그냥 기억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제도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문제 푸는데 정답 한 점수 한 8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는 안 나와. 3점짜리 못 맞추잖아, 그렇게 하면. 3점짜리 거의 반타작이야. 그러면 딱 점수는 한 85점쯤 되거든. 근데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그거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도 85점, 쉬워도 85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쥐약이에요. 거기 플러스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선지 5개 중에서 4개가 틀린 말이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찝어내야지만 적절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건 생각보다 찾기 쉬워. 왜냐면 내가 좀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4개 선지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적절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거 물어보고 진짜 말 그대로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해해서 추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2년 남았네. 지금 2년 뒤에 이야기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알아둡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아지고 볼게요. 이제는 경제학 이야기입니다. 자, 효용을 경제학적으로 한번 볼 거야.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불평등이 생기지. 맞죠? 자,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았답니다. 자,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요거 안 나와 있는데 저기 뭐냐? 근대 사회랑 현대 사회,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런 경제 이론은 미국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1800년대랑 1900년대랑 기조가 좀 다릅니다. 요건 한 어느 시대 때라고 보면 되냐면 한 1800년대나 1800년대 후반쯤 또는 1900년대 완전 극초반 이때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이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로 이제 바뀌었거든. 왜냐면 인간이 항상 자신이 무언가 선택을 하는 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이익이 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봤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봤더니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지금은 규정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이거든. 알겠죠?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뭘까요? 이기적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 알겠죠? 합리라고 하는 게 이익에 이치에 맞다는 건데, 여기서 이치에 맞다는 건 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경제학적 관점이니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효용 이론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자, 볼게요.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답니다. 당연히 인간을 그런 존재로 본다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당연히 어떤 소비야? 합리적인 소비로 보겠지. 맞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 법칙과 한계 효용 군등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균등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얘네를 통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요걸 이해해야 돼요. 한계 효용을. 자,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어떤 양상을 띈대요? 감소하는 양상을 띈대요.
1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거래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맞지? 자,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내가 설명 안 해준 이유가 있어요. 자,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각각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라는 거야. 자,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새우튀김 4개 먹으면 안 돼? 이 표를 혹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3월에 풀었잖아, 그치? 3월에 풀었고 뭐 중간에 풀어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다시 볼 거고, 맞죠? 대부분 물어봤어요. 왜 37이 나오냐고. 어떻게 하면 37 나와요? 그리고 왜 튀김을 3개 먹고 왜 초밥을 2개만 먹어야 돼? 초밥 3개 먹으면 안 돼? 무슨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서진 뭔가 자신 있어 하는 무슨 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는 말을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하영, 이해됩니까? 설명은 안 돼? 어려운 건 아니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재화를 1회 더 소비할 때, 맞죠? 1회 더 소비할 때 효용은 증가한대요, 감소한대요? 감소한대요. 왜 감소하는데? 먹을수 질리니까. 질려서 질리니까. 맞아. 먹을수록 질리니까. 맞아요. 새우튀김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닌 사람도 있대요. 나 어저께 설명 왔는데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500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어제 딱 이거를 그 중학교 학생이 물어봐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질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네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닌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볼게요. 새우튀김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해. 초밥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비린내가 나. 예를 들어서. 맞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얘를 여러 번 소비할 수 있다 치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언제야? 첫 번째 소비할 때야. 맞죠? 첫 번째 소비할 때. 그리고 갈수록 효용은 떨어지게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 5,000원을 가지고 있다며. 맞지? 그러면 1,000원을 5번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돼? 제일 높은 숫자 따라가면 돼. 제일 처음 결제할 때 뭐 사면 돼? 얘 사면 돼. 한 번 더 결제할 때 뭐 사면 돼? 8 사면 돼. 한 번 더 결제할 때 뭐 사야 돼? 그렇지, 초밥 사야지. 입가심 한번 해줘야지. 맞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뭐 사야 돼? 그렇지, 동등하게 사주면 되겠죠. 얘네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7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 잘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큽니다. 맞죠? 자, 얘 대신에 얘를 선택해주는 순간 총 효용이 몇으로 떨어져요? 35로 떨어집니다. 맞죠? 느끼한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은 뭐야? 튀김 3개랑 초밥 2개 먹을 때 밸런스가 완벽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에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튀김 3개, 초밥 2개로 한개 효용이 이제 튀김 3개, 그 다음에 초밥 2개가 한개 효용이 4로 일치한단 말이야. 자,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으로 정의하였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럼 한계 효용 아까 하나 더 있었잖아. 체감 법칙. 체감 법칙은 뭐야? 좀 위에 나오는 이제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 자, 다음. 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산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달라. 회 못 먹으면 어떡할 거야? 초밥은 빵이지 뭐. 맞죠?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대략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한계 효용, 이렇게 했을 때 한계 효용. 정부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맞지? 그게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뭘 따지는 거야? 한계 효용을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의 만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보다 당연히 뭐 하겠어? 큰 효용을 차지하겠지. 맞죠? 자,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만원을 세금으로 걷어.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면 분명히 실제 금액으로만 따지면 만원 마이너스 만원 플러스야. 맞죠? 그래서 경제 규모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총 재화의 양은 똑같아. 그런데 효용의 양은 똑같아 달라? 다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효용의 양이 달라집니다. 자,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뭘 해주는 거야?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떼가죠. 떼어보면 말. 많이 떼가요? 어? 많이 떼가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한계 효용이 작잖아. 그러니까 떼가는 이 작은 양이 크게 느껴진다고. 나는 한계 효용이 됐어. 자, 아니야. 많이 떼어서 줬잖아. 뭘 나한테 그래? 좋은 얘기해. 가가지고 물어봐. 한계 저기 한계용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헐 종소세가? 계산해보자. 좀 이따 그 인터넷 켜가지고 종소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치킨 한번 오. 갑자기 의정지 왔는데? 오. 좀 이따가 들어가서 계산해보자. 진짜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알겠지? 종합소득세 계산. 자, 볼게요. 자,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자,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자, 다음. 요거를 지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법이 낫죠. 서로 같은 기억이 없다고요?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는 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개성 없는 글이라고 해야 되나? 광합성 이런 거 이게 모양이 딱 보니까 이거 했던 거 딱 기억이 나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눈알이 그치 보통 문학은 다 기억나지. 눈알이요. 아 눈알 틀려. 얘 네가 눈알 빼는 거. 하나 많이 빠졌다고? 하나 맞았어요. 눈알 지금 어려웠어? 아니 완전 잘 이해다 생각하고 다 풀어가지고 당황했죠 저는. 그럼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이제 이해를 했어? 눈알? 어디로? 아니야. 근데 그게 좀 특이한 극이야. 그래서 뭐지? 이번에 나 그 진공 수업 하는데 그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험에 넣을 거라고 받겠다고 선생님 글 읽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지문에서 뺐다 그러더라고 시험에서. 지금 1학년 모의고사 수업하는 거 이번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들어봤지? 그 사람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페이커가 진짜 안 돼. 그걸 그렇게 기억한다고요? 하여튼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쵸? 자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나서 센세이션이 됐단 말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자 그래서 이제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강연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구어체인 거야. 이상하잖아. 우리 항상 구어체인 비문학 지문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강연하는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눈동자 지문은 그 대부분 다 비유적 표현으로 돼 있잖아.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진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인류의 그 저기 뭐냐 생물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좀 특이한 지문이지. 근데 나는 그게 꽤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치는 수능은 좀 이거랑 좀 많이 다른 거 알고 있죠? 이번에 10월 수능 쳐봤잖아. 좀 다른 거 많이 느꼈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 그렇게 치잖아. 들었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형태도 많이 바뀌고 뭐 화법, 뭐 장문 이런 거 순서도 막 다 바뀌고 맞죠? 독서 문제 푸는데 갑자기 장문 문제 물어보고 맞죠? 그다음에 화법 그럼 대화 나오는데 갑자기 문법 물어보고 맞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거 하나 봅시다. 그 수능 예시 문항이라고 있는데 자, 그 수능 예시 문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바뀐 수능 있지. 그 형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 45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능이 나올 겁니다라고 수능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그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풀어보세요. 혹시 숙제로 내줘야 했구나.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걸 통해 위해서 뭐라고? 그거 빼고 다 풀어. 예시 문항 다 풀어봤어? 그거 빼고. 국어 빼고? 글자가 너무 많아. 영어랑 그거. 너무한데? 국어 많이 바뀌어요. 국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면 특징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특징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대화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스 쳐놓고 갑자기 막 물어봐요. A가 B에게 미래 시제 선호하는 get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화법 지문이 중간에 이제 문법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현대시 보기 없는 거 알고 있죠? 보기 안 나옵니다. 문학 보기 안 나와요. 그래서 보기 먼저 읽고 푸는 학생들 지금 먼저 읽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번에 보기 없었잖아. 현대시. 이번 10월에 보기 없었어요, 여러분들. 헐. 자, 보기 없이 나왔는데요. 대신에 가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표현법 해가지고 표현법 설명 먼저 해줬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표현법 모르니까 다 알아. 아는 내용 적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해당 표현법이 밑에 지문에 어떻게 개성적으로 활용되어 있는지 개성적 표현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한 눈동자 지문 그런 지문도 많이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진고 1학년이 기초가 제일 좋다고 했고. 내가 네. 제일 좋다구나. 제일 좋다고 했다는 거. 저희가 더 좋아요. 어? 저희가 더 좋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얘도 저희 보고 지대이 제일 좋다고 했다고 쌤이. 제일 좋대. 이거 진짜. 누가? 말을 못 하시는데. 진짜 말을 많이 하네. 걔네 평균 점수랑 여기 평균 점수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박.
아니 그 평균 점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의 반 이게 구성돼 있잖아. 이 평균 점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근데 어려웠다. 어렵긴 어려웠어. 공부 너무 안 해. 하여튼 근데 그냥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대답은 잘하길래 점수는 안 나오는데 대답은 잘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뭔가 걔네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거 아니야. 그치? 하라 그래. 응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제 일은 아니고 그냥 좋은 편이야. 볼게요. 자,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자,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형사법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죠. 민사법 어기면 어디로 갑니까? 뭐라고요? 그것도 맞죠. 돈 주려면 일단 뭐부터 가야 돼? 그렇지. 소송부터 걸어야지. 고소해야지, 고소. 맞죠? 자, 그래서 민사법은 대체로 법원으로 출두하게 되고요. 형사법은 주로 어디로 출두하게 돼? 경찰서로 출두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맞죠? 민사는 개인과 개인, 형사는 개인과 국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무엇을 가합니까? 형벌을 가합니다. 소위 말해 빨간 줄이 그이는 겁니다. 맞죠? 형사법을 어기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답니다. 자,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자, 민사는 기본적으로 뭐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는 왜 할까요? 내가 소송을 걸면 내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민사법은 무엇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민사법은 개인의 분쟁 해결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건 당사자들, 고소인이 있으면 피고소인이 있겠지. 맞죠?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수평적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갑과 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지? 갑이 힘을 가지고 을을 수평등한 위치에 못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고소해야지. 맞죠? 그래서 민사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서 을이 이때까지 받았던 이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형사법을 어겨요. 그러면 법정으로 가게 될 때 내가 범죄자야. 그럼 상대 측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검사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검사는 재판장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막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10년 구형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왜 우리 신문기사에 나오는 말 중에 구형과 선고라는 말이 있잖아. 맞죠? 구형은 누가 때리는 거야? 검사가 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대체로 우리 신문기사에 막 누구누구가 뭐 구속돼가지고 10년 구형돼 그러면 10년형이나 받을 잘못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아니거든. 검사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한 5년짜리 받을 것 같아. 그럼 뭐해? 10년 구형 때려요. 그래야지 재판이 가오면서 5년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잘못한 것보다 엄청 때려요. 검사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 변호사도 얘기를 할 거고 이제 판사도 고려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구형 때린 거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형을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피고소인을 이거는 고소가 아니라 기소지. 기소. 자, 기소하여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고소를 형사법으로 하면 그게 기소인 거야. 알겠죠? 저기 재판장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이 열리겠지. 맞죠?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검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맨날 뭐 찾으러 다니는 거야? 증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맞죠? 자, 왜? 유죄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엇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은 무죄가 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어? 당신의 증거가 이제 유죄 증거가 아님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자, 검사는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해. 맞죠? 자, 피고인은 반박을 토대로 당신의 그 검사의 혐의 입증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해.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성 및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지게 되는 거야. 범죄성 및 여부. 이게 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OX를 따지고요. OX를 따지고요. 잘못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1년형, 6년형, 3년형, 4년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형벌을 내리죠.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뭐 합니까? 형량이 결정됩니다. 나 범죄를 일단 저질렀어. 변호사.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형량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와가지고 일단 피해자랑 합의부터 하세요. 합의. 맞죠? 그 다음에 뭐 사과문이나 반성문 같은 거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거 인증하세요. 뭐 이런 것들. 맞죠? 쭉 하면 뭐해? 형량이 줄어듭니다. 맞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인데 한 명은 재범이야. 그러면 형량 줄어 안 줄어? 보통 안 줄어듭니다. 맞죠? 보통 초범일 때 줄어들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동기 정황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억울할 만한 게 있는 거야. 나도 날 지키려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상 참작되잖아. 맞지? 그런 경우에는 좀 줄어들죠. 맞죠? 자, 그래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검사 뭐 없어지니 많이 뭐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가 뭘 가지고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판 열리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이야? 검사로부터 시작이야. 검사의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검사는 뭘 해줄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소해, 재판에 올려. 그러고 뭐 해? 무죄네? 오케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쓴 비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집 파산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변호사를 못 써. 그러면 누명 쓰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검사의 막강한 권력인 거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불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를 안 할 권리도 누구한테 있냐? 검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뭘 해줍니까? 봐주기를 해준다 라는 의혹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검사가 알았어. 기소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에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형사법으로. 민사로는 되겠지. 형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막강한 권력. 검찰청이 이제 없어졌는데 검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월급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바뀌게 되겠죠. 근데 장점도 있어.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검찰청이 없어지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왜 막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부패한 검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치? 부패한 검사가 뭐 이용하는 거야? 누구 이용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소 안 하면 시작 안 해요.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폭행죄, 모욕죄 뭐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그냥 이 사람이 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의하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왜 악플 달았는데 연예인들이 선처해준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악플 달으면 모욕죄잖아, 그렇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제 상대방이 선처해주면, 이 피해자가 선처해주면 이제 그 빨간 줄 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였죠.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하면 이제 그게 안 됐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압에 의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이 성범죄에 빠졌죠. 그래서 성범죄는 기소만 되면 무조건 빨간 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소해서 확정이 되면은 피해자랑 합의해도 빨간 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돼 있어. 이게 왜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맞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뭐가 됩니까? 원고가 됩니다. 피고는 피는 받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고소를 받았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싸우죠. 그래서 검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는 거야? 변호사와 변호사가 개입하는 거지, 맞죠?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될까요?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입증해야 돼요. 이해되죠? 아까 형사법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 검사에게 있었죠. 맞죠? 여기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양쪽 다에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서로 입증하는 거야. 만약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말로만 얘기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왜? 이거는 입증을 못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손해와 이익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잖아. 그러면 법원이 뭘 정해줄까요? 권고를 정해줍니다. 권고. 그래서 권고해주는데 어떻게 권고해주냐면, 아, 너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권고해주는 거야. 6대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그거 안 지키고 싶어.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됩니다. 권고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6대 4라고 했는데 우리 둘이서 아, 그냥 7대 3 합시다 라고 해서 7대 3으로 합의하잖아요. 그러면 7대 3으로 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냥 권고를 주는 겁니다. 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타협이 안 되니까 법원에 왔겠지. 그러니까 아, 오케이, 그럼 법원 생각했는데 너 6대 4야. 6대 4로 해 라고 했는데 둘이서 얘기하죠. 7대 3이야. 그럼 7대 3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하나의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 이해되죠? 손해를 끼쳤는데 그냥 나는 합법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뭐야? 민사로 가야지. 이해되죠? 불법적인 행위로 손해를 끼쳤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민사, 형사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죠? 보이스피싱,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얘한테 돈을 뜯겼어. 맞죠? 근데 얘 사기 쳤으니까 형사법으로 고소당하잖아. 그렇지? 아, 기소당하잖아. 그래서 무슨 뭐 3년형을 받았어. 그렇다고 내가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돌려받아요. 내 돈 돌려받으면 뭐 해야 돼? 민사소송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한 분야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사기 사건 이런 거.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서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고 하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회죄로 지금 형사에서는 빨간 줄이 그였어. 근데 민사에서 내가 실력 없는 변호사를 좀 이렇게 선임한 거야. 했는데 쟤는 김앤장에서 데려왔어. 싸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상해죄 저질렀어. 근데 내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맞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왜?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 서로 다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에. 자, 입증의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뭘 해야 될까요?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자, 형사소송은요 아주 강한 입증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감가면 안 되니까 이러면 이제 너무 이제 약간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맞죠? 그렇다기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식어. 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은요 굉장히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검사한테. 이해죠?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정도가 필요해요.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한 것 같아. 근데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죄인으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이 막 분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죄 추정이라고 하잖아. 그치?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275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로 추정한다? 무죄로 추정한다 라고 하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80은 넘겨야 되는 거야. 숫자로 따지자면. 자, 그래서 10사람의 범인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는 거지. 무고한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맞죠? 입증 책임은 강하게. 자,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선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검사가 좀 증거가 부실해. 근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야. 2심 가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2심 청구에 갔더니 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판사한테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나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치? 잘못을 했어도 무죄는 받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자,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자, 이 법지문에서 여러분들 통상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통상인이 또 어디에서 자주 나오냐면요, 의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통상인이라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을 의무로 보통 정해놓거든요. 자, 그래서 의무 얘기할 때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뭘 증명하면 돼? 개연성을 증명하면 돼요. CCTV 봤더니 이 사람이 범행 저지르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들어가는 장면이랑 나오는 장면이 나와. 이런 걸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이 우리 집 부수고 간 것 같아요. 개연성을 좀 입증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돼?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알겠죠? 자,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1대 49야. 누가 이겨? 51이 이겨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문제들 중에 어휘 문제 있지. 어휘 문제. 어휘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하고 풀고 10분 좀 쉬는 시간 가져다가